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지 한 왕조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궁중, 암투의 끔찍한 본성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었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기록입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한 벌레가 왕실 깊숙이 기어들어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죠. 조선의 스물두 번째 왕 정조, 모두가 그를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기 이전에 가장 불행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바발레 사도세자는 광기에 휩싸여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정신병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속삭입니다. 그 뒤에는 그림자처럼 숨어 사도세자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종을 했던 한 여인의 악랄한 손길이 있었다고. 그 여인이 바로 경빈 박씨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영조 27년 서기 1751 년의 궁궐로 들어가 보시죠. 이 해는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한 해입니다. 사도세자가 26살 한창 왕세자로서의 기계를 펼쳐야 할 나이였으나 이미 그의 삶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처럼 흥미진진한 한국사에 숨겨진 비화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성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궁녀의 신분 상승, 그리고 탐욕의 시작. 경빈 박씨 그녀의 본명은 박명수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본래 해경궁 홍씨, 즉 사도세자의 정실 부인의 처소에서 지밀 궁녀로 일했습니다. 지밀 궁녀는 왕비나 세자빈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궁궐 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위치였죠. 그녀는 뛰어난 미모나 학식이 아닌 총명함과 교활함만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세자빈인 해경궁 홍씨는 성품이 곧고 원칙을 중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영조의 혹독한 기대와 끊임없는 질책 속에서 극도의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자에게는 원칙과 도리보다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듯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박 씨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영조 27년 박 씨는 세자의 눈에 띄어 승은을 입게 됩니다. 승은을 입는다는 것은 궁녀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었고 곧이어 경빈이라는 종의 품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신분 상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궁녀는 승은을 입어도 수건이나 소원 같은 낮은 품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숨의 종일품, 경빈이라는 엄청난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사도세자가 그녀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매력을 느낀 것을 넘어 박 씨의 어떤 능력, 심각하게 의존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역사서에는 그녀에 대한 묘사가 절규에 가까운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박 씨를 소인배 중에 소인배 세자에게 해로운 자라고 서술하며 그녀가 세자의 광기배를 부추겼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질투였을까요? 아닙니다. 홍 씨의 묘사는 박 씨의 본질적인 악행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언입니다. 아기 멘토 세자의 정신을 잠식하다 박 씨가 세자에게 미친 영향은 단순히 애정을 독차지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가장 깊은 불안감을 간파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세자의 심리적 고통의 근원은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고 세자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면 가차없이 꾸짖고 모욕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꾸짖음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병을 앓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박 씨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세자에게 전하 마마께서는 영조 대왕께 직접 맞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인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푸십시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다른 방식은 주술방술과 같은 미신적인 행위였습니다. 박 씨는 무당과 접촉하고 이상한 약물을 세자에게 먹였으며 심지어 영조에게 저주를 퍼붓는 듯한 끔찍한 의식을 세자에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왜 사도세자는 이 말에 넘어갔을까요? 그는 유학을 배운 군주였으나 심리적 궁지에 몰리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세자에게 당신의 불행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을 시기하는 외부의 힘 때문이라는 논리를 주입했고 세자는 이 논리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조종의 핵심입니다. 사도세자가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궁궐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일삼게 된 배경에는 박 씨의 이스탁의 멘토링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 씨는 세자의 병적인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세자가 박 씨에게 의존할수록 박 씨의 지위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갔습니다. 권력의 맞반대파를 숙청하다. 권력을 쥔 박 씨는 무서운 속도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제거하려 했던 것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 있던 비천한 궁녀였음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숙청 대상은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박 씨는 끊임없이 세자에게 홍씨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대왕 마마께 전하해 이상한 행동을 일러 바쳤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전하의 후궁들을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와 같은 날조된 이야기였습니다. 세자는 박 씨의 말에 현혹되어 해경궁 홍 씨를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세자의 난폭한 행동은 점점 심해져 홍 씨를 수시로 때렸고 홍 씨는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가정폭력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박 씨가 세자의 불안을 이용하여 정실 부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그녀를 반대하는 궁궐 내의 소수의 대신들조차 함부로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세자의 정신적인 주인이자 조종자가 되어 궁궐을 사실상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세자의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취한 진정한 기생충이었습니다. 제2부 조종의 기술, 세자를 파멸로 이끈 경빈 박 씨의 검은 계획 친애하는 한국사 애청자 여러분, 경빈 박 씨와 사도세자 비극의 두 번째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박 씨가 비천한 궁녀에서 종일품 외핀으로 수직 상승하는 과정과 그녀가 세자의 심리적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기 시작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 씨가 단순히 세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세자를 파멸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장 처절한 기록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파국을 향한 징조주술과 신병의 공모, 사도세자의 광기는 서기 1753년부터 극도의 상태로 치닫습니다. 역사서, 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세자는 아침 저녁으로 무서움 때문에 죽겠다고 절규에 가까운 표현을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단순한 불안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빈 박 씨가 주입한 미신과 저주의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세자에게 전하의 불행은 모두 누군가의 주술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악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방술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처소에 무당을 드나들게 했고 궁중의 법도를 무시한 채 끔찍한 주술 의식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박 씨의 이 행동은 단순한 사이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세자에게 주술을 통해 영조대왕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위험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세자가 영조에게 느끼는 공포심을 주술로 해소하려 할수록 그는 현실 세계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빈 박 씨는 세자에게 신병 아이 들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세자가 보이는 폭력과 광기가 신이 내린 병 때문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이 논리는 세자에게 면죄부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궁중 정치의 비극적인 희생양으로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자의 병이 고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그를 진정으로 돕고자 했던 충신들과 가족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 고립을 이용하여 세자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세자는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정신적 약물과 같았습니다. 세자는 박 씨의 말을 진리로 믿었고 그녀의 조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충보다 더 심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의 탄생 권력의 날개를 달다. 경빈 박 씨의 권력은 서기 1753년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녀는 왕의 아들을 낳은 후궁이 되었고 이 아기는 사도세자의 서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의 이름과 지위였습니다. 박 씨는 세자의 총애를 등에 업고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정통성 있는 후계자 대접을 받도록 끊임없이 세자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물론 세자의 정실 후계자는 해경궁, 홍씨 소생의 정조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자에게 세자빈 마마의 소생은 대왕 마마께 총애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등 세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박 씨는 또한 자신의 오라버니와 친척들을 궁궐 근처에 살게 하며 외척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내에서는 경빈파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세자의 관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하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대신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특히 노론드 라노마티의 일부 대신들은 세자의 병세 악화와 경빈 박 씨의 문란한 궁중 행위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세자의 입을 빌려 반대파를 간신배추로 몰아세웠고 세자는 주저없이 대신들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세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광기 어린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칼로 베고 옷을 찢는 등의 행동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배후에는 세자의 정신적 방패, 역할을 자처하며 그를 조종했던 경빈 박 씨의 음흉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비행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영조의 침묵 가장 어두운 딜레마,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영조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가장 노련하고 냉철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침묵했습니다. 이 영조의 침묵은 역사 속 가장 어두운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왜 영조는 자신의 아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경빈 박 씨를 즉각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분석적 견해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후계자 문제. 영조는 이미 왕위를 계승할 적절한 손자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결국 정조가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치는 정치적 부담보다는 세자 스스로 몰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시간의 무기를 택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균형. 경빈 박 씨의 등장은 당시 소론 세력이었던 해경궁 홍씨 친정을 견제하는 의도치 않은 정치적 균형추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영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신들의 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셋째, 부자 관계의 비극, 가장 인간적인 분석은 이것입니다. 영조는 세자가 관계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제거한다는 끔찍한 오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경빈 박 씨가 세자를 조종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박 씨를 제거하는 순간 세자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부자 간의 비극적인 갈등은 박 씨가 궁궐에서 자유롭게 활개치도록 만든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경빈 박 씨는 이 영조의 딜레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를 조종함으로써 왕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고 영조조차 쉽게 손댈 수 없는 권력의 성격근을 구축했습니다. 그녀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역사는 그녀의 몰락이 이미 시간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공생의 종말, 광기와 복수가 빚어낸 경빈 박 씨의 비참한 최후 친애하는 한국사 애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역사 드라마 제3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부와 제2부에서 우리는 경빈 박 씨가 어떻게 사도세자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정신적 조종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권세가 어떻게 하늘을 찔렀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생관계에는 종말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맺었던 끔찍한 공생관계가 어떻게 파국을 맞이했는지 그 가장 잔혹한 순간을 목도할 것입니다. 광기의 영유 경빈 박 씨 조종당하다. 서기 1761년 경빈 박 씨는 자신이 조종하던 세자의 광기에 스스로 희생양이 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는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 중 하나입니다. 분석적 견해에 따르면 경빈 박 씨 일명 빙계는 세자에게 주술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었지만 세자의 병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통제력은 역설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세자는 이제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폭군이 되어가고 있었죠. 에는 세자의 상태가 극에 이르러 여지없이 망극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는 평소에도 궁녀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죽이는 살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후후궁인 박 씨도 이 광기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경빈 박 씨가 세자에게 받은 총애는 사실 의존에 가까웠습니다. 세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할 때만 그녀에게 의지했지 광기가 폭발했을 때는 그녀마저도 적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1761년 정월 박 씨는 세자의 의대증이 도졌을 때 오시중을 들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의대증이란 옷을 입고 벗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강박을 느끼는 증상으로 세자는 이 순간 발작하며 그녀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 세자는 박 씨를 때려 죽인 후 심지어 그녀의 시신을 닦아주며 동궁을 모시는 궁녀가 지저분하면 쓰겠냐고 중얼거리는 섬뜩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 광경은 세자의 정신 상태가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경빈 박 씨는 자신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도세자의 애평내에 의해 결국 파멸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녀의 비참한 죽음은 권력의 허무함과 인과응보의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8. 묻혀진 진실 영조의 탄식과 고변의 순간 경빈 박 씨의 죽음은 궁궐 내에서 1급 비밀로 다뤄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살인 행각이 이미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왕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사건을 외부에 알릴 경우 세자에게 더 큰 화가 미칠까 두려워 모두 침묵했습니다. 기록상으로도 콰베는 박 씨의 사망 기사가 고의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후일세초 시차오되는 과정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서기 1762년 5월 마침내 나경원 엔란이라는 인물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끔찍한 비행을 고변했습니다. 나경원은 세자의 살인과 성적문란 방탕한 생활 등 모든 가장 어두운 비밀을 영조에게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 고변 내용 중에는 경빈 박 씨의 살해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 충격적인 보고를 받고 경노했습니다. 그는 세자를 불러 노발대발 꾸짖으며 박 씨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네가 빈계를 죽였다고 들었다. 그 사람이 아주 강직하였으니 반드시 네 행실과 일을 간하다가 이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 영조의 탄식에 가까운 꾸짖음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첫째, 박 씨의 다른 면모 영조는 비록 박 씨의 비천한 출신과 비정상적인 총애를 못마땅해 했지만 그녀의 강직한 아를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해경궁 홍씨가 묘사한 요악한 됨됨이 한화는 다른 권력의 취약이 이전의 본래 성품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세자의 파멸을 막고자 마지막 순간 간언을 시도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파멸의 결정타 박 씨의 살해는 세자의 다른 비행들과 함께 왕세자로서의 자격 상실을 영조에게 확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조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는 뒤주에 가두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경빈 박 씨의 죽음은 사도세자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종소리였습니다. 은정군의 불우한 운명 복수의 연장선, 경빈 박 씨의 비극은 그녀의 아들 은정군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은정군은 세자가 박 씨를 살해했을 당시 갓돌이 지난 아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광증이 도진 사도세자는 이 어린 아들마저 연못에 던지려 했으나 정순왕후 블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전해집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후 1762년부터 1776년 정조가 즉위할 때까지 은정우는 죄인 세자의 서잔다는 꼬리표를 달고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조 즉 사도세자의 적자가 1776년 내 왕위에 오르면서 경빈 박씨 모자에 대한 복수의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효시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절대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부추겼던 세력들에게 복수해야 했고 그 복수의 칼날은 결국 경빈 박 씨의 남은 혈육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정조는 경빈 박 씨를 공식적인 후궁 품계에서 제외시키는 등 그녀에 대한 대우를 의도적으로 격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복수는 바로 은정운에게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숙청을 넘어 가장 처절한 개인적 복수극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제4부 왕의 복수, 정조 사도세자의 유산을 청산하다. 친애하는 한국사 애청자 여러분, 역사의 가장 잔혹하고 냉철한 복수극 제4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서 경빈 박 씨가 사도세자의 광기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력의 복수극은 박 씨가 죽고 15년 후 그녀의 아들 은정군에게서 완성됩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는 1776년 조선의 22번째 왕으로 정조 바르노 셴라스토르무가 등극하는 순간으로 전환됩니다.
정조에게 왕위는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피로 얼룩진 숙명이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가장 처절한 복수를 꿈꾸는 아들이었고 그 복수의 대상에는 아버지의 파멸에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관여했던 모든 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빈 박씨의 혈육인 은정운이 있었습니다. 정조의 딜레마 복수인가 왕권 강화인가. 정조가 즉위한 후 경빈 박씨의 아들 은정운은 가장 위태로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은정운은 사도세자의 서자, 즉 왕의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박씨는 아버지를 광기로 몰아넣은 악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조의 심리적 상태를 날카롭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죽음을 초래했던 노론벽파 세력을 숙청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왕실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왕위 계승 후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우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 요소였습니다. 첫째, 개인적 복수.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통해 경빈 박씨가 아버지에게 미쳤던 끔찍한 악영향에 대해 가장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빈 박씨는 해경궁 홍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홍씨를 폭행해 시달리게 한 원흉이었습니다. 정조에게 은정우는 증오스러운 여인의 아들미자 아버지의 광기를 부추긴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둘째, 정치적 불안 요소. 조선 왕조에서 서자는 항상 영모의 가장 유력한 이름이었습니다. 은정운이 살아있는 한 정조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 특히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에 반대하는 벽파 세력은 언제든지 은정운을 허수아비 왕으로 내세워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은정운에게 공식적인 품계를 주었지만 이는 그를 감시하고 묶어두기 위한 조치였을 뿐 진심으로 총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정군 영모에 덫에 걸리다 결국 정조가 우려했던 대로 1777 연정조 즉위 2년 만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은정운을 왕으로 추대하려던 영모 사건입니다. 이 영모 사건의 주모자는 은정운의 처가 쪽 친척인 홍술해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은정운을 왕으로 옹립하고 정조를 폐위시키려는 불온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여기서 분석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과연 은정운이 이 영모를 주도적으로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치적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을 종합해보면 은정운은 야심이 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복형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살고자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트라우마를 가진 불우한 왕족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그의 존재 자체가 영모의 명분 나발이었습니다. 홍술의 일당은 은정운에게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을 주었을 것이고 권력에 대한 미약한 열망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그 덫에 걸리기 쉬웠을 것입니다. 즉 은정운은 어머니 경빈 박씨가 그랬던 것처럼 탐욕스러운 주변 세력의 도구로 이용된 것입니다. 치미 쿠데타 복수의 완성, 영모 사건이 발각되자 정조는 단호하고 냉철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역자 처벌이 아니라 경빈 박씨와 그녀의 유산에 대한 정조의 최종적인 청산 행위였습니다. 정조는 곧바로 영모 주모자들을 체포하고 국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4일 22살의 젊은 나이였던 은정운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대역부도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종묘사직을 위협한 죄에 어찌 용서하겠는가. 정조는 이복 동생을 죽임으로써 영모의 사건을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이 결정은 왕이기 이전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측면과 왕권을 수호해야 하는 냉철한 군주라는 정치적 측면이 가장 극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정조의 이 행동은 다음과 같은 드라마틱한 복수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어머니의 복수 경빈 박씨의 아들을 제거함으로써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로와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복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광기의 근원이자 정치적 불안정의 상징 나름이었던 박씨의 혈통을 왕실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경빈 박씨의 총애는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고 그녀가 낳은 권력의 씨앗너인 은정우는 이복형 정조의 냉철한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녀의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으며 그들의 이름은 조선 후기 가장 어둡고 끔찍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허무함과 역사가 남긴 교훈, 친애하는 한국사 애청자 여러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저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경빈 박씨라는 한 미천한 궁녀가 어떻게 탐욕과 주술로 사도세자의 정신을 조종하여 한 왕조의 비극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아들 은정운의 비참한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처절한 복수극을 목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생충보다 더 심했던 궁중 암투가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의미와 인간적인 숙고를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 평가 악녀인가 희생자인가? 경빈 박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첫째, 전통적 관점주로 해경궁 홍씨에 기반한 이 관점은 박씨를 사도세자의 광기를 부추긴 요악한 궁녀로 규정합니다. 그녀는 세자의 가장 어두운 욕망과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채우려 했던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세자가 미쳐 날뛰는 상황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녀는 조종자이자 진정한 암투의 주역이었습니다. 둘째, 현대적 관점, 사도세자의 비극이 영조의 가혹한 교육과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빈 박씨 역시 궁중 암투의 희생양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녀는 비천한 신분으로 살아남기 위해 총애라는 생존 무기를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며 결국 자신이 조종하던 광기에 의해 가장 먼저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칼날 앞탈이 아니라 칼날을 쥔 손의에게 이용당한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분석을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빈 박씨는 단순히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심리적 파멸을 능동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세 단계의 종이품, 정기품, 종일품 뛰어넘어 종일품 경빈이라는 압도적인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세자에게 주술을 권하고 반대파를 모함하며 해경궁 홍씨에게 끔찍한 폭력이 가해지도록 방조한 행위는 개인의 탐욕과 악행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탐욕이 빚어낸 복합적인 악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연쇄, 고리정조의 냉철함, 정조가 은정운에게 사약을 내린 사건은 단순한 형벌이 아닌 역사청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외조부 일가인 홍봉한 던을 비롯한 외척 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아버지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시파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간언했던 나경원을 역적으로 규정하여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이 모든 행보는 아버지의 명예회복기함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복수극이었습니다. 은정운의 제거는 이 복수극의 가장 민감하고 개인적인 부분을 완성하는 행위였습니다. 정조는 왕권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어머니를 괴롭히고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악녀 박씨의 핏줄을 냉철하게 숙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왕가의 역사가 곧 복수의 역사이며 권력의 정점에 선 자는 개인의 감정, 조차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정조는 왕이기 이전의 아들이었지만 정치적 계산 앞에서는 인간적인 연민을 잠재우고 냉혈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사가 남긴 숙고와 교훈, 경빈 박씨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경빈 박씨는 한때 궁궐을 호령했지만 그녀가 의존했던 세자의 광기가 자신에게 역류하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력은 한순간에 영광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 그녀의 탐욕과 조종 행위는 세자에게는 죽음을, 자신에게는 살해를 그리고 아들에게는 사약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악행이 권력의 이름으로 포장된다 할지라도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심리적 조종의 위험성.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심리적 약점이 어떻게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압박이라는 트라우마를 박씨의 주술적 조언으로 해소하려 했고 이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적 의존이 파멸적인 조종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빈 박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잔혹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탐욕, 그리고 인간 정신의 나약함이 빚어낸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빈 박씨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경빈 박씨는 악녀였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습니까? 그녀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흥미진진한 한국사의 숨겨진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원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역사적 미스터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